그날 아침 평양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겨울이 막 끝나가던 시기였고 도시 전체가 거대한 축제를 준비한 것처럼 들떠 있었다. 거리마다 붉은 깃발이 걸렸고 확성기에서는 연신 승전가 같은 음악이 흘러나왔다. 국제 수학경연에 우리 공화국 대표가 출전한다는 소식이 며칠째 반복 방송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과학 강국의 위상이라 불렀고 교원들은 교실마다 들어와 우리를 영웅처럼 소개했다. 나는 그 영광의 중심에 서 있는 학생이었다. 평양 중구역의 특수교육구역에서 자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수학영재. 교과서보다 두꺼운 문제집을 풀며 자랐고 친구보다 먼저 조용히 불려나가 별도의 수업을 받쳤는데 어른들은 늘 같은 말을 했다. 너는 개인이 이조터며 치게죠. 아니라 조국의 자산이라고. 그 말이 자랑처럼 들리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출국을 나흘 앞둔 그날 나는 처음으로 그 말이 족쇄처럼 느껴졌다. 아침 사상 점검 시간이었다. 우리는 줄지어 앉아 있었고 담당 교원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다. 대신 낯선 얼굴의 남자가 뒤쪽에 서 있었다. 양복,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군인 같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교원만이 서류철을 들고 한 명씩 이름 불렀다. 내 차례가 되자 나는 교실 밖 복도로 나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복도는 이상하게 조용했다. 창밖으로는 학생들의 구호, 연습 소리가 들렸지만 내 주변의 공기는 눌린 솜처럼 무거웠다. 교원은 문을 닫고 작은 회의실로 나를 데려갔다. 그곳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펼쳐져 있었다. 내 이름이 적힌 표지가 가장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국제대회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고. 너의 행동 하나, 표정 하나가 조국의 체면이라고. 낯선 환경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늘 듣던 말이었다. 그런데 그가 바른 서류 한 장을 꺼내 옆으로 밀어두는 순간 바람에 종이가 살짝 들렸다. 그 아래 또 다른 명단이 보였다. 짧은 순간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시선 움직였다. 거기에는 몇 해 전 국제대회에 나갔던 선배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중 2명을 알고 있었다. 돌아온 뒤 갑자기 전학을 갔다고 들었던 형들, 다시는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던, 모두가 묻지 않기로 한 이름들. 이름 옆에는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귀국 후 특별 연구 배치, 가족 접촉 제한, 장기 보안 관리 대상. 내 심장이 순간 멈춘 것 같았다. 그 순간 교원의 손이 종이를 덮었다.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말을 이어갔다. 너는 수학만 생각하면 된다. 국가는 너의 미래를 이미 설계해 두었다고. 그 말이 귓속에서 둔탁하게 울렸다. 미래를 설계했다는 말,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통보였다. 회의실에 나와 복도를 걸어오는데 바닥이 기울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이번 출국은 기회가 아니라 분기점이었다. 돌아오는 순간 나는 더 이상할 것이다. 가족과 자유롭게 밥을 먹는 일상은 끝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어머니는 출국용 옷을 다시 다림질했다. 여동생은 내가 가져갈 연필에 몰래 작은 별 모양 표시를 해두었다. 그들의 얼굴을 보는데 목이 조여왔다. 내가 본 그 명단을, 그 메모를 이 집안의 누구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하는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계산을 시작했다. 수학 문제가 아니라 시간에 대한 계산이었다. 출국까지 남은 날, 공항에서의 통제, 비행시간, 도착 후의 일정. 어디에 틈이 있을까? 어디에서 국가의 손이 잠시 느슨해질까? 내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계속 맴돌았다. 돌아오면 늦는다. 이건 두려움일까? 아니면 직감일까? 나는 창밖의 어두운
평양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평생 움직일 수 없게 된다. 조용히 사라지는 이름. 하나가 된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나는 이미 선택의 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이 여행은 시험이 아니라 탈출의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그리고 그 통로는 단 한 번뿐이라는 것을. 베이징 공항에 내렸을 때 나는 처음으로 국경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줄임표 같다고 느꼈다. 선을 하나 넘었을 뿐인데 공기의 밀도가 달라진 듯했다. 사람들의 걸음이 빨랐고 말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으며 누구도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모든 것이 낯설게 가까웠다. 하지만 나에게 국경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우리는 줄지어 이동했다. 앞에는 담당 교원, 뒤에는 말수가 적은 2명의 통역원이 따라붙었다. 그들의 시선은 관광객의 눈이 아니었다. 나는 그 시선을 여러 번 받아본 적이 있었다. 시험 성적이 아니라 태도를 평가하는 눈빛. 나는 걸음 속도까지 계산하듯 맞췄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공항 대합실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바깥 세상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다. 나는 손에 쥔 작은 수첩에 무게를 의식했다. 그 안에는 수학 공식 대신 며칠 전 머릿속으로 외워둔 지하철 노선과 거리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혹시 모를 순간을 대비해 적어둔 것. 단 한 번도 꺼내보지 못한 채로 환승 대기 시간 동안 우리는 한쪽 구역에 모여 앉았다. 다른 나라 학생들은 335 사진을 찍고 웃고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우리는 움직일 때마다 인원 점검을 받았다. 화장실에 가려면 손을 들고 허락을 받아야 했다. 나는 그 짧은 이동조차도 누군가의 기록 속에 남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통제는 눈에 보이는 규칙보다 더 촘촘했다. 말투, 표정, 시선의 방향까지 감시의 대상이었다. 나는 일부러 지친 표정을 만들었다. 장시간 비행을 앞둔 학생처럼 보이도록. 호기심을 숨기고 주변을 둘러보지 않는 연기를 했다. 잘 훈련된 모범생처럼.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해외 일정표는 이미 여러 번 암기했다. 공항 도착, 버스 이동, 호텔 배정, 개회식, 연습, 시험, 본 시험. 모든 동선이 분 단위로 짜여 있었다. 틈이 없도록 설계된 일정. 그렇다면 틈은 어디에서 생길까? 나는 수학 문제를 풀 때처럼 생각했다. 완벽해 보이는 체계일수록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가장 큰 균열이 된다. 그 변수는 사람일까, 공간일까, 시간일까? 비행기 안에서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옆자리에는 같은 대표단의 학생이, 통로 쪽에는 통역원이 앉았다. 나는 눈을 감고 잠든 척했다. 하지만 심장은 계속 있었다.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가장 먼저 의심받을 사람은 누구일까? 가족은 어떤 조사를 받게 될까? 그 생각이 목을 조였. 그래도 계산은 멈출 수 없었다. 국가가 나를 이곳까지 데려온 이유는 명확했다. 성과를 가져가고 그 대가로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나는 그 흐름의 마지막 지점에서 방향을 틀어야 했다.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류로 빠져나가듯. 도착한 나라는 내가 지도에서만 보던 곳이었다. 공항은 넓었고 안내방송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흘러나왔다. 우리는 전용 통로를 통해 빠르게 이동했다. 여권은 여전히 교원의 가방 안에 있었다. 나는 이름이 적힌 표지판을 든 현지 조직위원을 멀리서 바라봤다. 저 사람들 중 누구 하나는 내가 사라지면 이유를 묻기 전에 놀라워할지도 모른다.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는 동안 나는 창밖 풍경을 눈에 새겼다. 큰 도로, 교차로, 표지판의 색, 건물의 높이. 혹시라도 혼자 걷게 된다면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듯 하나씩 저장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우리 층에는 이미 통제의 기운이 깔려 있었다. 방 배정은 미리 정해져 있었고 나는 또 다른 학생과 함께 방을 쓰게 되었다. 복도 끝에는 우리 담당 인원이 묵는 방이 있었다. 문이 반쯤 열린 채 안쪽에서
누군가가 계속 드나들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 앉아 가방을 정리하는 척하며 숨을 고르게 했다. 이곳까지 오는 동안 단 한 번도 혼자가 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완벽한 감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피오해지는 순간, 규칙이 느슨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 문제는 그 순간을 내가 알아볼 수 있느냐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복도 소음이 줄어들었다. 같은 방, 친구는 금세 잠들었고 나는 천장을 바라본 채 눈을 감지 못했다.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돌아가는 길은 이미 닫혔다. 나는 시험을 치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빠져나갈 틈을 찾으러 왔다. 개회식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처음으로 대회장이 있는 건물로 이동했다.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얌전한 학생, 긴장한 참가자, 국가를 대표하는 모범생. 그 가면은 이미 몸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 피부 같았다. 하지만 그 안쪽에서 나는 시간을 쪼개고 있었다. 대회장은 거대한 유리 건물이었고 입구에는 각국의 깃발이 줄지어 서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 사진을 찍고 이름표를 교환하고 낯선 언어로 웃었다. 그 소리들이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처럼 겹쳐졌다. 나는 그 속에 섞여 있으면서도 끝까지 혼자였다. 우리 대표단은 한 줄로 이동했다. 담당 교원은 명단을 들고 계속 인원을 세웠고 통역원 중 한 명은 뒤에서 걸음을 맞췄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타에 무늬를 세듯 걸었다. 눈을 들면 들킬 것 같았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움직일 때가 아니다. 첫 번째 시험은 큰 강당에서 치러졌다. 긴 책상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각 자리에는 번호가 붙어 있었다. 나는 내 자리에 앉아 연필을 정렬했다. 종이 냄새, 잉크 냄새, 수백 명이 숨을 고르는 소리가 공기 속에 얇게 깔려 있었다. 시험이 시작되자 머리는 자동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수식이 눈앞에서 펼쳐졌고 논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나는 늘 그랬던 것처럼 차분하게 답을 써 내려갔다. 하지만 동시에 시야의 가장자리로 주변을 기록했다. 감독관의 위치, 출입문 수, 화장실 표지판 방향, 복도, 끝에 붙은 비상구 안내도, 시험 중간에 손을 들면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다. 바른나라 학생 몇 명이 조용히 나갔다 돌아왔다. 그들의 자리는 그대로였다. 아무도 그들을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연필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첫날부터 눈에 띄면 된다. 신뢰를 쌓아야 한다. 모범적인 참가자라는 인상을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 시험이 끝난 뒤 우리는 지정된 구역으로 이동해 점심을 먹었다. 각국 학생들이 뒤섞여 있었고 소음은 아침보다 더 커졌다. 담당 교원은 우리를 한 테이블에 모아 앉혔다. 통역원은 멀지 않은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봤다. 나는 식판 위의 음식보다 벽면에 붙은 건물 안내도를 더 오래 바라봤다. 대회장은 생각보다 복잡한 구조였다. 강당, 연습실, 회의실, 휴게 공간, 그리고 직원 전용 통로. 안내도 한쪽 구석에 작은 글씨로 비상계단 표시가 있었다. 일반, 출입구와 반대편, 건물 뒤쪽으로 이어지는 동선. 내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빨라졌다. 오후에는 연습 세션이 있었다. 자유롭게 문제를 풀고 바른 학생들과 토론하는 시간. 이 시간에는 감독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졌다. 우리 담당 인원도 다른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선이 분산되어 있었다. 나는 일부러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처럼 행동했다. 칠판 근처로 자주 이동하고 자리를 옮겨가며 종이를 교환했다. 그 과정에서 복도 쪽 출입문 위치를 다시 확인했다. 문 위에 작은 초록색 표시등이 있었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많아 문이 자주 열렸다 닫혔다. 그 틈으로 복도 구조가 잠깐씩 보였다. 왼쪽으로 꺾이면 화장실, 더 안쪽에는 직원 전용 구역. 나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신 척하며
화장실에 다녀왔다. 거울 앞에서 손을 씻는 동안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치아로 주변을 훑었다. 천장 모서리에 작은 검은 점. 카메라일까? 센서일까? 출입문 옆 벽에는 또 하나의 안내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비상시 계단 이용.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찔은 있다. 아직은 너무 이르다. 하지만 균열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 건물 어딘가 사람들의 시선이 겹치지 않는 짧은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이 나를 밖으로 밀어낼 것이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나는 조용히 숨을 골랐다. 이제 나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다.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기회는 시험지 한 장 사이의 여백처럼 아주 짧게 나타날 것이다. 둘째 날 아침, 나는 일부러 늦게 일어난 사람처럼 행동했다. 눈을 비비며 침대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이미 건물 구조를 다시 그리고 있었다. 강당의 위치, 휴게 공간, 화장실, 그리고 어제 확인한 비상계단. 모든 동선이 수학 문제의 도형처럼 겹쳐졌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원래도 조용한 학생이었지만 오늘은 더 무기력해 보이도록 속도를 늦췄다. 숟가락을 드는 속도, 물을 마시는 간격, 시선을 두는 방향까지 계산했다. 지나치게 긴장한 모습도, 지나치게 들뜬 모습도 위험했다. 지쳐 보이는 것이 가장 안전했다. 대회장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길을 다시 외웠다. 큰 교차로를 2번 돌고 다리 하나를 건넌 뒤 오른쪽으로 꺾였다. 혹시라도 건물 밖으로 나오게 된다면 어느 방향으로 사람들이 많이 걷는지, 어느 쪽에 상점이 많은지 감으로라도 기억해 두어야 했다. 건물에 도착하자 보안 절차가 조금 더 엄격해져 있었다. 출입증을 목에 걸지 않은 사람은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다. 나는 가슴에 걸린 참가증을 손가락으로 만졌다. 이름, 국가, 참가번호. 이 작은 카드가 지금은 족쇄이면서 동시에 열쇠였다. 건물 안 어디든 합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오전 시험이 시작되기 전 나는 일부러 연필을 떨어뜨렸다. 책상 아래로 몸을 숙이며 주변 바닥을 훑어봤다. 다른 학생들의 가방 위치, 감독관의 발걸음, 방향, 출입문 근처에 서 있는 자원봉사자의 시선.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여전히 문제만 생각하는 학생처럼 보였을 것이다. 시험이 시작되자 나는 평소보다 조금 느리게 풀었다. 시간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너무 빨리 끝내면 감독관의 눈에 띌 수 있다. 나는 중간중간 손목을 주무르고 물을 마시고 고개를 숙인 채 생각하는 척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 사이에도 뒤는 문 쪽 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신호가 울리기 직전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감독관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새겼다. 규칙은 단단해 보이지만 항상 예외가 생긴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점심시간, 나는 일부러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배가 아픈 사람처럼 허리를 조금 굽혔다. 담당 교원이 나를 잠깐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통역원 한 명이 눈으로 나를 오래 따라왔다. 나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못 느낀 척했다. 오후에는 짧은 연습 세션이 있었고 참가자들은 건물 안을 비교적 자유롭게 오갔다. 나는 문제지를 들고 다른 학생에게 설명을 듣는 척 복도 쪽으로 이동했다. 손에는 연필과 종이가 들려 있었다. 공부에 몰두한 학생처럼 보이는 가장 간단한 위장. 복도는 강당보다 훨씬 조용했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벽에 부딪혀 낮게 울렸다. 나는 천천히 걸으며 벽에 붙은 표지판을 읽는 척했다. 화장실 방향, 휴게실 방향, 직원구역 출입금지 표시. 그 옆 어제 봤던 비상계단 표시가 다시 눈에 들어왔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잠겨있지는 않은 것처럼 보였다. 손잡이 아래쪽 페인트가 살짝 벗겨져 있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주 사용하는 문이라는 뜻일지도 몰랐다. 나는 그 앞을 그냥 지나쳤다. 멈추면 의심받는다. 오늘은 확인만 하는 날이다. 화장실 안에서 나는 찬물을 얼굴에 묻혔다. 거울 속에
나는 참백해 보였다. 눈밑이 어두웠고 입술이 말라 있었다. 두려움 때문인지 잠을 못 자서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컨디션이 나쁜 학생은 감시에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었다. 손을 말리며 나는 다시 계산했다. 시험 일정, 이동, 시간, 감독, 인원 배치. 하루 종일 붙어있던 담당 교원이 잠깐 있어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은 언제였는지, 통역원 둘이 동시에 다른 곳을 보는 순간은 있었는지 완벽한 틈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작은 오차들은 분명히 쌓이고 있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을 때 나는 일부러 더 지친 척 침대에 바로 누웠다. 같은 방 친구가 말을 걸었지만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금세 다른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몸은 가만히 있었지만 내 안에서는 계속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이미 출발선 위에 서 있다. 아직 뛰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첫 걸음은 아무도 보지 않는 복도에서 시작될 것이다. 셋째 날 아침, 나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다. 창문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흐린 빛이 방 안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다. 옆 침대에서는 같은 방 친구가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가슴 안쪽에 떨림을 눌렀다. 오늘도 아직은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은 더 가까이 간다. 세면대 앞에서 물을 틀어놓고 얼굴을 씻는 동안 물 떨어지는 소리를 일부러 길게 들었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거나 복도를 오가는 발걸음이 멈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아무 일도 없었다. 나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거울 속 눈을 바라봤다. 두려움이 눈동자 안쪽에 얇게 깔려 있었다. 그 위에 피곤함을 더 씌웠다. 지친 학생의 표정이 더 자연스러워질수록 나는 조금 더 안전해졌다. 버스에 올라타자 담당 교원은 우리를 한 번 더 세웠다. 그의 손에 들린 명단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나는 시선을 바닥에 둔 채 머릿속으로 다른 숫자를 세고 있었다. 출입문 수, 계단 수, 복도 길이. 오늘은 그 숫자들을 실제 거리와 겹쳐볼 생각이었다. 대회장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오전 일정은 단체 사진 촬영과 짧은 오리엔테이션이었다. 참가자들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면서 통제가 조금 느슨해졌다. 담당 교원은 다른 나라 지도자와 이야기를 나누느라 잠시 우리 쪽을 보지 않았다. 통역원 둘도 서로 다른 학생을 따라 움직였다. 나는 일부러 줄의 끝에 섰다. 사진 촬영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강당 뒤편 휴게 공간으로 이동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사람들의 흐름이 두 갈래로 나뉘었다. 나는 잠시 멈춘 척 신발끈을 만졌다. 그 사이에 앞쪽 학생들과 거리가 조금 벌어졌다. 뒤를 돌아보니 통역원 중 한 명이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망설이지 않는 걸음으로 복도로 몸을 틀었다. 휴게 공간이 아니라 화장실.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복도에 들어서자 소음이 갑자기 낮아졌다. 멀리서 웅성거림이 들렸지만 이곳은 마치 건물의 숨소리만 남은 공간 같았다. 나는 벽을 따라 걷다가 물을 마신 사람처럼 가슴을 누르며 잠시 멈췄다. 누가 따라오는지, 누가 문을 열고 나오는지 귀를 기울였다. 아무도 없었다. 화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손을 씻는 척 시간을 끌며 머릿속 지도를 다시 펼쳤다. 문을 나가면 왼쪽에 비상계단 표지. 그 문을 열면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하지만 오늘은 계단을 내려가지 않는다. 오늘은 그 문이 실제로 열리는지만 확인한다. 손을 털고 밖으로 나왔을 때 복도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걸음을 옮겨 비상계단 문 앞에 섰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는 것 같아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혹시 문이 잠겨 있다면 이 계획은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야 한다. 손잡이를 잡았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다. 나는 문을 아주 조금 밀었다. 틈 사이로 서늘한 공기가 스쳤다. 계단 특유의 먼지 냄새와 콘크리트 냄새가 올라왔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나는 바로 닫았다. 단 한 발짝도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이 문이 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해. 들어서는 순간 복도 끝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빠르게 걸어오는 소리. 나는 즉시 몸을 돌려 벽에 붙은 안내도를 들여다보는 척했다. 숨을 고르며 종이에 적힌 화살표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 통역원이었다. 그는 나를 보고 잠시 걸음을 멈췄다. 나는 고개를 들고 어색하게 웃으며 배가 불편한 척 배를 눌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이 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의심일까? 단순한 확인일까? 알 수 없었다. 그와 함께 다시 사람들 있는 쪽으로 걸어가면서 나는 깨달았다. 문은 열렸다. 복도는 비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돌아왔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다. 돌아오지 않는 날을 정하는 것. 그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내 안의 시간은 점점 빠르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넷째 날 아침, 몸이 먼저 반응했다.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먼저 뛰고 있었다. 오늘도 시험이 있고 일정은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겉으로 보면 반복되는 하루였다. 하지만 나에게는 매 시간이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나는 숟가락을 몇 번 들었다 놓았다. 음식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담당 교원은 다른 지도자들과 오늘 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통역원 중 한 명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 그들이 잠시라도 우리를 한꺼번에 보지 않는 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다. 피로가 쌓이고 있었다. 사람은 결국 지친다. 버스를 타고 대회장으로 가는 길, 나는 창밖 풍경 대신 버스 안을 관찰했다. 누가 자주 하품을 하는지, 누가 계속 창밖만 보는지, 누가 우리 쪽을 신경 쓰지 않는지. 감시도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이 오늘은 더 또렷하게 느껴졌다. 오전 시험은 긴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문제는 어려웠지만 나는 오히려 차분했다. 연필을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바른 동선이 반복 재생되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 복도에서 비상계단까지의 걸음수, 계단을 내려가면 마주칠 출입구의 위치, 시험이 절반쯤 지났을 때 나는 손을 들었다. 목이 마르다고 말하며 물을 더 달라고 했다. 감독관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물병을 받아들었다. 그 짧은 순간에도 나는 문 쪽을 힐끗 보았다. 다른 감독관 한 명이 자리를 비우고 밖으로 나가 있었다. 강당 안에는 빈자리가 하나 생겼다. 완벽하지 않은 감시. 시험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일부러 더 느리게 움직였다. 의자를 정리하는 척, 가방 지퍼를 다시 확인하는 척 시간을 끌었다. 사람들이 먼저 나가고 나는 흐름의 뒤쪽에 섰다. 통역원은 다른 학생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복도로 나오는 순간 나는 잠깐 멈췄다. 숨이 가빠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건 단순한 긴장이 아니었다. 몸이 이미 결점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반응하고 있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도 나는 거의 먹지 않았다. 담당 교원이 나를 보며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밤에 잠을 잘 못 잤다고. 머리가 조금 아프다고. 거짓말이었지만 동시에 진실이기도 했다. 나는 며칠째 제대로 자지 못했다. 오후에는 비교적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졌다. 참가자들은 휴게 공간과 연습실을 오가며 문제를 풀거나 쉬었다. 감시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집중도는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다. 지도자들끼리 모여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길어졌다. 나는 연습 문제지를 들고 복도 쪽으로 걸어갔다. 이제 이 동선은 몸에 익은 길처럼 느껴졌다. 화장실 문, 안내도, 그리고 그 옆에 비상계단 표시. 나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멈추면 이상하다.
계속 움직이면 자연스럽다. 비상계단 문 앞을 지나며 나는 손끝으로 문틀을 스쳤다. 아주 짧은 접촉. 차가운 감촉이 피부에 남았다. 오늘도 열려 있을까? 어제와 같을까? 머릿속 질문이 밀려왔지만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복도 끝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 빛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날짜를 정했다. 내일. 더 미루면 감시는 다시 조여들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실수가 줄어들지도 모른다. 나의 용기가 먼저 줄어들지도 모른다. 지금이 가장 느슨하고 동시에 내가 아직 견딜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다. 저녁에 호텔방으로 돌아왔을 때 같은 방 친구는 가족과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는 웃으며 내일 시험 이야기를 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신발끈을 풀었다. 손이 조금 떨렸다. 나는 조용히 가방 안을 정리했다. 연필 몇 자루, 신분증, 대회 참가증, 불필요한 것들은 모두 그대로 두었다. 가볍게, 최대한 평소와 다르지 않게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천장이 아니라 어두운 계단이 떠올랐다. 아래로 이어지는 좁은 공간, 바깥으로 나가는 문, 그 너머의 거리. 나는 눈을 감으며 속으로 한 문장을 되뇌었다. 내일 나는 시험장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간다. 다섯째 날 아침,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몸이 먼저 알아챘다. 오늘이 그날이라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세면대 앞에서 한참 동안 물을 틀어놓고 있었다. 손을 씻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붙잡는 시간이었다. 버스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모두가 마지막 시험에 대한 긴장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나에게 그 침묵은 다른 의미였다. 오늘 이후로 나는 이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 얼굴들, 이 목소리들, 이 공기의 냄새까지도 마지막일 수 있었다. 대회장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먼저 일어났다. 같은 대표단의 한 학생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주저앉았다.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다. 주변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의료진이 불려왔고 담당 교원과 통역원 둘이 동시에 그 학생 곁으로 붙었다. 그 순간 나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황은 내가 예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다. 아픈 학생을 중심으로 대표단 전체의 통제가 갑자기 강화되었다. 우리는 강당 입구에서 다시 한번 인원 점검을 받았고 화장실 이동도 2명 이상 함께 움직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통역원 한 명이 아예 강당 안쪽에 자리를 잡았. 내 계획의 중심이었던 자유로운 이동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시험이 시작되었지만 문제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었다. 예정했던 시간, 복도, 비상계단, 모두가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오늘을 놓치면 끝이다. 하지만 지금 움직이면 바로 잡힌다. 연필을 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결정을 바꿔야 했다. 준비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만들어야 한다.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늘 그랬다. 정서풀이가 막히면 전혀 다른 접근을 시도한다. 위험하지만 유일한 방법. 시험이 절반쯤 지났을 때 나는 일부러 계산을 틀렸다. 누구나 맞힐 수 있는 쉬운 문제였다. 나는 답을 적어놓고도 지우지 않았다. 감독관이 순회하며 답안지를 훑어볼 때 그 문제 위에서 시선이 잠시 멈췄다. 그는 내 이름표를 한 번 더 확인했다. 시험이 끝난 뒤 그는 내 답안지를 들고 조용히 나를 불렀다. 채점 과정에서 확인할 것이 있다는 이유였다. 다른 학생들이 먼저 강당을 빠져나가는 동안 나는 자리에 남았다. 담당 교원은 이미 복도 쪽으로 이동한 뒤였다. 통역원 한 명이 강당 입구에서 다른 지도자와 이야기 중이었다. 나는 감독관과 함께 앞쪽 책상으로 이동했다. 그는 문제, 풀이 과정을 설명해달라는 듯 답안지를 가리켰다. 나는 일부러 천천히 최대한 시간을 끌며 설명했다. 손가락으로 조미를 짚고 식을 다시 쓰고 생각하는 척 고개를 숙였다. 심장은 귀 안에서 울리는 북소리처럼 뛰고 있었다. 강당 안 인원이 점점 줄어들었다. 의자 끄는 소리,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 출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도 한동안 들리지 않았다. 감독관의 시선이 종이에 떨어진 순간 나는 주변을 한번 훑었다. 지금이다. 나는 마지막 줄을 적는 척하며 펜을 떨어뜨렸다. 몸을 숙여 펜을 줍는 동안 감독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따라왔다. 나는 일어나며 배를 누르고 얼굴을 찡그렸다. 몸이 안 좋다는 신호. 말없이 고개를 숙인 최 출입문 쪽을 가리켰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강당 문을 나서는 순간 복도의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아직 뛰지 않는다. 뛰면 소리가 난다. 나는 빠르게 걷기 시작했다. 복도 끝 왼쪽으로 꺾으면 화장실. 그 옆에 비상계단. 걸음수를 세지 않아도 발이 기억하고 있었다. 비상계단 문 앞에 섰을 때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착각일지도 모른다.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것이 끝난다. 나는 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아래로 이어진 회색 계단이 조용히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계획은 무너졌지만 길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다. 계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하게 울렸다. 그 순간 바깥 세상과 나를 연결하던 마지막 실선이 끊어진 느낌이 들었다. 위층에서 들려오던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말소리가 한 겹 벽을 사이에 두고 멀어졌다. 계단 안 공기는 서늘했고 오래된 먼지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았다. 나는 난간을 잡고 한 계단씩 내려갔다. 뛰지 않았다. 급하게 움직이면 발소리가 커진다. 숨이 거칠어지면 문을 나서는 순간 얼굴에 드러난다. 나는 최대한 평소처럼 단지 화장실을 다녀오는 학생처럼 호흡을 맞췄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계산이 이어졌다. 강당에서 내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알려지기까지 몇 분이 걸릴 감독관이 의심을 품고 나를 찾으러 나오기까지 담당 교원이 내 이름을 부르기까지 통역원이 복도를 뒤지기까지 그 모든 시간은 지금 이 계단에 달려 있었다. 한 층, 두 층. 발소리가 벽에 부딪혀 작게 울렸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외부 소음이 아주 희미하게 섞여 들어왔다. 자동차 소리인지 사람들 말소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낮은 울림. 그 소리가 나를 아래로 끌어당겼다. 계단 끝에 작은 철문이 보였다. 바깥으로 통하는 출구였다. 문 옆에는 붉은 글씨로 비상시에만 사용하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다. 나는 손을 뻗다 잠시 멈췄다. 이 문을 여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대표단의 일원이 아니다. 보호도, 통제도, 소속도 모두 끊어진다. 손잡이를 눌렀다. 문이 열리며 낮은 금소금이 났다. 나는 즉시 숨을 멈췄다. 누군가 들었을까?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바깥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건물 뒤편의 공기였다. 실내보다 따뜻했고 바람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밖으로 한 발 내디뎠다. 건물 뒤쪽은 생각보다 한산했다. 큰 도로가 아니라 차량이 드문 주차 공간과 좁은 길이 이어져 있었다. 멀리서 사람 몇 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건물 벽을 따라 쓰레기통과 작은 화단이 놓여 있었다. 누구도 나를 특별히 보지 않았다. 그 무관심이 오히려 두려웠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걷기 시작했다. 손에는 여전히 연습 문저지가 들려 있었다. 시험 도중 잠깐 나온 학생처럼 보이기 위해서였다. 발걸음은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평범한 속도, 의심받지 않는 속도. 건물 모퉁이를 돌자 멀리 차들이 다니는 도로가 보였다. 그 방향이 어제 창밖으로 외워둔 큰 길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나는 오른쪽으로 몸을 틀었다. 사람들 사이로 섞이면 추적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하지만 걸음을 옮길수록 가슴이 조여왔다. 지금쯤 강당에서는 내 자리가 비어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것이다. 감독관은 복도를 확인하고 화장실을 뒤지고 담당 교원에게 연락했을 것이다. 대표단은 숫자를 다시 셀 것이다. 한 명이 비었다는 사실이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한 명이 나다. 나는 처음으로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혹시 누가 뛰어오는지, 혹시 누가 나를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돌아보면 얼굴이 굳는다. 불안이 드러난다. 나는 시선을 바닥에 둔 채 길을 건넜다.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몇 초가 영원처럼 길었다. 옆에 선 사람의 팔이 내 팔에 스쳤다. 낯선 체온. 나는 그 온기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아무도 나를 모른다.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신호가 바뀌자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건넜다. 반대편, 인도의 발을 디디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건물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햇빛이 얼굴에 닿았다. 빛이 낯설게 밝았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제 나는 사라진 학생이 아니라 길 위에 혼자서 뛰는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도시 어딘가에 나를 받아줄 문이 하나 있다. 그 문까지 가는 동안 나는 이름도 국적도 없는 그림자처럼 걸어야 한다. 큰 길로 나오자 소음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자동차 경적, 사람들 발걸음, 낯선 언어가 뒤섞인 말소리. 나는 소리들 속에 몸을 묻었다. 혼란스러울수록 안전하다. 나를 찾는 사람의 시선도 이 수많은 얼굴들 사이에서는 방향을 잃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뒤를 듣고 있었다. 혹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을까? 급한 발걸음, 소리가 나를 향해 달려오지 않을까? 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유리창에 비친 그림자를 흘깃보며 걸었다. 뒤따르는 특정한 형체는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었다. 추적은 늘 조용하게 시작된다. 나는 길모퉁이에 붙은 버스 노선도를 발견했다. 며칠 전 밤마다 외웠던 글자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중심가로 가는 노선, 외곽으로 빠지는 노선. 나는 잠시 서서 지도를 보는 척하며 숨을 골랐다. 손에 들린 종이를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다. 학생이 길을 찾는 모습처럼 보이게 바랬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목적지가 있었다. 한국 대사관. 지도에서 몇 번이나 따라 그렸던 위치. 걸어서 가기에는 너무 멀고 택시는 위험하다. 번호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버스. 나는 가장 사람들이 많은 노선을 골랐다. 정류장에 서자 다리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지금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지금이라면 길을 잃었다고, 화장실을 찾다가 헤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더 강한 통제, 더 좁은 감시, 그리고 결국 평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돌아가는 길은 이미 사라졌다. 버스가 도착했다. 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나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자연스럽게 올라탔다. 카드 단말기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고 나는 그들 뒤에서 동작을 흉내냈다. 다행히 기사도 다른 승객도 나를 특별히 보지 않았다. 버스 안은 붐볐다. 나는 가운데 손잡이를 붙잡고서 있었다. 몸이 이리저리 흔들릴 때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창밖으로 스치는 건물들과 간판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혹시라도 내려야 할 정류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몇 정거장이 지나자 사람들의 얼굴이 조금씩 바뀌었다. 관광객처럼 보이는 이들, 학생들, 회사원들, 그들 중 누구도 나를 아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나는 계속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다. 누군가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버스가 큰 교차로에서 멈췄을 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나 때문일까? 이미 신고가 들어간 걸까? 하지만 사이렌은 다른 방향으로 멀어졌다. 숨이 조금씩 돌아왔다. 세상은 여전히 나와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정류장 이름을 확인하며 나는 하차벨을 눌렀다. 손끝이 차가웠다. 문이 열리고
나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내려섰다. 버스가 떠나가자 소음이 갑자기 낮아진 것처럼 느껴졌다. 이제부터는 걷는 시간이다. 거리 모퉁이를 돌자 높은 담장과 깃발이 보였다. 낯익은 문양이었다. 여러 번 사진으로만 봤던 건물 외관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가슴이 세게 요동쳤다. 다리에 힘이 빠질 것 같았다. 아직 안심할 수 없다. 이 문 앞까지 와서도 잡혀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경비 초소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다. 이제 마지막 몇 걸음이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생각했다. 이 문을 넘으면 나는 더 이상 사라질 이름이 아니다. 하지만 동시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나는 그 문을 향해 걸어갔다. 초소 앞에 서 있는 경비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그 눈빛은 경계와 무관심 사이 어딘가에 있었다. 나는 입을 열어야 했지만 목이 굳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숨이 짧게 끊어졌다 이어졌다. 수십 번 머릿속으로 연습했던 말들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나는 가슴에 걸린 참가증을 붙잡았다. 이름이 적힌 작은 카드가 손 안에서 구겨질 것처럼 흔들렸다. 그걸 내밀며 겨우 입을 열었다. 나는 돌아갈 수 없다고, 도와달라고 말하려 했지만 나온 건 짧은 숨소리뿐이었다. 경비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는 즉시 안쪽으로 연락을 취했고 잠시 뒤 다른 사람이 나왔다. 조용하지만 빠른 동작이었다. 나는 더 이상 길 위의 사람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시선 안으로 다시 들어온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번 시선은 나를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이기 위한 것이었다. 문 안쪽으로 발을 들이자 다리가 풀렸다. 지금까지 버티고 있던 긴장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나는 벽에 손을 짚고 서 있었다. 누군가 의자를 내주었고 물을 건넸다. 컵이 손에서 덜덜 떨렸다. 물이 입술을 스쳤을 때 그제야 내가 얼마나 말라 있었는지 알았다. 안쪽 방은 조용했고 바깥 소음이 희미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나는 짧게 끊어진 문장으로 내 상황을 설명했다. 대표단, 시험, 감시, 그리고 돌아가면 사라진다는 사실. 말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중간에 끊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창문 밖으로 햇빛의 각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그 사이에 나는 여러 번 같은 질문을 받았다. 이름, 나이, 출발한 도시, 함께 온 사람들. 나는 최대한 또렷하게 대답하려 했다. 이건 또 다른 시험처럼 느껴졌다. 틀리면 다시 어둠으로 끌려갈 것만 같았다. 문득 가족 얼굴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굳은 손, 어머니의 낮은 목소리, 여동생이 몰래 그려넣은 작은 별.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일지 생각하자 숨이 막혔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이 그들에게 어떤 그림자를 들이울지 알 수 없었다. 그래도 돌아갈 수는 없었다. 해가 기울 무렵 나는 다른 공간으로 안내되었다. 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고 했다. 이동 경로와 방법은 설명되지 않았다. 나는 묻지 않았다. 이제 나는 보호를 받는 사람인 동시에 여전히 조심해야 할 존재였다. 차 안에 앉았을 때 창밖 풍경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이 아니라 이송이었다. 건물들이 뒤로 밀려났고 도시의 소음이 유리창 너머로 희미해졌다. 나는 시트벨트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일지도 모른다. 혹시라도 누군가 뒤쫓아오지는 않을까? 혹시 외교 문제가 되어 다시 넘겨지지는 않을까? 최악의 가능성이 계속 머릿속을 스쳤다. 그러나 동시에 아주 작은 안도감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나는 이미 문을 넘었다.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차량이 멈췄다. 새로운 문이 열렸고 나는 다시 안으로 안내되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긴장 속에서도 어딘가 느슨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한 기운.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오늘 하루 동안 나는 국가의 자산에서 도망친 학생으로, 그리고 이제는 보호를 요청한 한 개인이 되었다. 이름은 같지만 존재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리고 그 무게를 나는 이제 혼자서 감당해야 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주변은 더 조용해졌지만 내 안쪽은 오히려 더 시끄러워졌다. 새로운 공간의 침대에 앉아 있었지만 몸은 여전히 계단을 내려가던 순간에 묶여 있는 것 같았다. 눈을 감으면 회색 벽과 차가운 난간이 떠올랐다. 문을 열던 손의 떨림이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다. 나는 안전한 곳에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마음은 쉽게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내 이름을 부르고 있을 것이다. 강당안, 복도, 호텔, 방, 공항 명단. 하나씩 지워지지 않는 기록처럼 내가 빠진 자리를 확인하고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이 목을 죄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발끝을 내려다봤다. 신발은 여전히 대회장에서 신고 나온 그대로였다. 먼지가 묻어 있었고 끈이 조금 느슨했다. 그 신발로 나는 국경을 넘은 셈이었다. 총도 철조망도 없었지만 나에게는 그 계단과 도로가 분계선이었다. 문득 가족 생각이 다시 밀려왔다. 지금쯤 집에는 누가 찾아갔을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을까? 어머니는 내 방을 정리하지 못한 채 문 앞에 서 있을까? 여동생은 내가 두고 간 책상 위를 바라보고 있을까? 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울 수는 없었다. 울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다. 대신 숨을 천천히 세며 견뎠다. 하나, 둘, 셋. 마치 시험장에서 시간을 세던 습관처럼 잠시 뒤 누군가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따뜻한 차가 놓였고 얇은 담요가 건네졌다. 짧은 말들이 오갔지만 나는 대부분 고개로 대답했다. 목소리를 내면 감정이 따라 나올 것 같았다. 창밖에는 다른 도시의 밤이 펼쳐져 있었다. 평양의 밤과는 달랐다. 어둠 속에도 빛이 많았고 멀리서 자동차 불빛이 끊이지 않고 흘렀다. 나는 그 빛들을 오래 바라봤다. 저 많은 불빛 중 어디에도 나를 감시하는 눈이 없기를 바랐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이제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질문과 시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계속 말해야 할 것이다. 나의 기억은 누군가에게 정보가 되고 증언이 되고 기록이 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단순한 학생이 아니었다. 침대에 몸을 눕히자 피로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며칠 동안 쌓였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며 온몸이 무거워졌다. 그래도 쉽게 잠들 수 없었다. 혹시 아침에 눈을 뜨면 모든 것이 꿈이 되어 있지는 않을지, 다시 평양에 방에서 일어나지 않을지 두려웠다. 나는 손으로 이불을 꽉 잡았다. 감촉이 분명했다. 숨소리도 심장박동도 모두 현실이었다. 오늘 나는 보이지 않는 선을 넘었다. 그 선은 지도에 그려지지 않지만 한 번 넘으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선이다. 나는 그 사실을 이제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 너머에서 처음으로 두려움과 함께 아주 작은 자유가 동시에 숨쉬고 있었다. 아침이 왔을 때 나는 한동안 눈을 뜨지 못했다. 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지만 몸은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었다. 귀를 기울였다. 확성기 소리도 구호 연습도 들리지 않았다. 대신 멀리서 자동차가 지나가는 낮은 소리와 복도 어딘가에서 들리는 부드러운 발걸음 소리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낯선 천장, 낯선 벽, 낯선 공기. 하지만 그 낯섦이 나를 짓누르지 않았다. 오히려 숨을 쉬게 했다. 몸을 일으키자 어깨가 무겁게 느껴졌다. 며칠 동안 긴장으로 굳어있던 근육들이
이제야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 같았다. 손바닥을 바라봤다. 연필 자국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시험 문제를 풀던 손, 계단 난간을 잡던 손, 문을 두드리던 손, 모두 같은 손이었다. 나는 창가로 걸어갔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누구도 나를 모른다. 누구도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는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낯설면서도 동시에 가슴 깊은 곳을 조용히 풀어주었다. 하지만 자유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가족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내가 없는 집, 갑자기 조용해졌을 식탁, 말을 아끼는 저녁 시간. 나는 창문을 짚은 손에 힘을 주었다. 이 선택이 나 하나의 삶만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 무게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대신 잊지 않겠다고 속을 되뇌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고 누군가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었다. 따뜻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나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목소리는 아직 조심스러웠지만 어제보다 덜 떨렸다. 아주 작은 변화였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식사를 하며 나는 처음으로 오늘 이후의 시간을 생각했다. 나는 이제 학생 대표가 아니라 이름을 다시 배우는 사람이다. 말하는 방식도, 걷는 방식도, 웃는 방법도 새로 익혀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선택은 내가 한다. 창밖의 빛이 점점 더 밝아졌다. 며칠 전 나는 미래가 이미 결정된 사람이라고 믿었다. 돌아가면 정해진 길로 끌려갈 사람. 하지만 지금 나는 모르는 길 앞에 서 있다. 두렵지만 그 두려움은 누군가가 씌워준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다. 사라질 이름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남은 이름으로 두려움과 그리움을 함께 안고 그래도 한 걸음씩 앞으로 가는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 누군가가 내게 묻는다면 나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나는 시험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걸어 나왔다고.